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의 시대, 불안 극복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불안 증상은 왜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이 정신과에 찾아와서 불안해요, 우울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세상에는 불안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달린다고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불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불안의 심각도도 다양합니다. 그 불안의 뿌리, 근원은 대체로는 두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항상 야단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바쁘셔서 나를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항상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또래 집단에 있어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받았던 경험들,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와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불안의 뿌리와 근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사실 우리의 유전자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장애 환자가 되거나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조금 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사실은 그 유전적인 차이와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 뇌가 구성되는 생리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생리적인 특성, 불안에 민감한 특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에 대응을 하고 조금 더 불안에 취약한 사람, 그리고 불안에 조금 더 강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뿌리, 불안의 증상, 불안의 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증상도 폭넓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내 생리적인 특성,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생리적 특성이 모여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경험들과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불안의 민감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 일들을 겹치게 되면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 문제, 또 감염되지 않나 항상 민감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세상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안전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어질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항상 불확실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환경 자체가 항상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불안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 즉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에 조금 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약성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들이 겹치면서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 장애라는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에 공황 장애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마 일반인들도 여러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들이 확 하고 밀려오면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갑작스럽게 한밤에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으로 뛰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그렇게 뛰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검사를 해보면 심장도 튼튼하고 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공황 발작이었던 겁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한번 시달리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쩌지? 또 이런 고통을 시달려야 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는 예기불안이 생기는데요. 공황 발작과 예기불안이 모이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땀이 흘러요. 다리만 건너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다리를 못 건너겠어요. 터널을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면 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는 다양한 공포 증상도 불안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불안 증상은 대체로는 생리적인 양상, 즉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생리적인 증상이 하나의 증상군을 이루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내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사고, 인지적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적인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아, 난 터널만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을 피해가는 겁니다. 아, 나 비행기만 타면 항상 불안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피합니다. 이런 것을 회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불안 증상의 한 유형입니다. 이런 인지적인 불안, 생리적인 불안, 행동적인 불안들이 불안 증상의 대표적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왜 그러면 생기는가? 사실은 인지적인 불안과 생리적인 불안, 회피 행동들이 불안 증상이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마음속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긴장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장 반응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불안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땀이 많이 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이 마치 굳는 것 같은 느낌, 마비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은 긴장 반응, 즉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 증상의 한 축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지적 불안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재앙화 사고가 뭐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국적인 일이 생길 것 같은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조금만 뛰어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잠깐 왔는데 나한테 무슨 큰 감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밤 10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 혹은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일들을 실제로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아주 낮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요, 스스로 이 불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덜 불안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좀 생기더라도 난 이걸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좀 숨이 막히긴 하지만 잠시 스스로 다독이면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어.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데 나는 항상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죠. 예측 못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는 나쁜 일이 예상과 달리 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교통사고라든지 뭐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리고 건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건강을 잘 관리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암 진단을 받거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면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불안을 덜 느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회피 행동입니다. 불안이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생길 것 같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예 그런 상황은 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피 행동이 비행 공포증 같은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출장조차 혹은 여행조차 안 가려고 해요. 비행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검진 같은 걸 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진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검사 받는 걸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다리 건널 때마다 불안해지는 사람은 다리를 피해서 빙글 돌아갑니다. 발표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려서 너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예 발표하는 자리, 강의할 자리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불안이 심할 때 나타나는 행동 반응이죠. 회피 행동이 심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회피하면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피 행동을 통해서 불안이 더 강화되고 증폭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회피 행동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항상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어디 가도 맨날 연락하라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통제하면 내가 덜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통제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통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안이 오히려 더 증가되기도 합니다. 또 통제 행동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염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항상 한두 번 씻는 게 아니라 뭐 조금만 하고 나면 또 씻고 또 씻고. 강박장애 환자들, 건강이 너무 두렵다고 해서 검사를 한 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통제 행동에 해당됩니다. 불안한 요소들을 내가 과도하게 다루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다루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통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행동 증상입니다. 즉, 불안은 이렇게 긴장 반응과 재앙화 사고,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통제 행동과 회피 행동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떨려요. 항상 염려가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증상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꼭 정신과에 가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불안을 잠재우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긴장 반응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때 내 스스로를 어떻게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긴장 반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불안을 잘 다룰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완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죠. 요가, 그다음에 명상, 복식호흡 이런 것들이 다 이완 훈련에 해당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이완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요가도 마찬가지고 복식호흡도 마찬가지고 다 생리적인 긴장을 풀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우리가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식호흡인데요. 호흡을 천천히 깊게 그리고 고르게 하면 생리적인 긴장이 완화됩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생리적인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생리적인 긴장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을
고르고 깊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긴장을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안정제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복식호흡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굳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호흡만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전에, 긴장하기 전에 복식호흡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면 덜 긴장하게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긴장이 돼서 잠이 잘 안 와요. 각성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이 잘 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복식호흡을 1분, 2분 정도 하시면 긴장이 풀린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복식호흡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완하는 생리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로 선호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 명상이 안 돼요. 명상하려고 앉으면요 자꾸 잡념이 들고 안절부절 못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도 사람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완 활동은 나에게 적합한 이완 활동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실험도 해보고 그다음 테스트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요, 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선생님, 저 밤마다 불안할 때는 콩나물 꼭지를 따요. 그걸 따고 있으면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따고 있으면 잡념이 없어지더라고요.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이 스르르 풀려요. 선생님, 저는 목욕이 잘 맞더라고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 있을 땐 거품 목욕을 하면 긴장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불안장애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산책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많고 불안해서 시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분에서 길면 30분, 1시간이면 더 좋고요. 산책을 하시는 게 긴장을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기를 쓰고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애완동물 산책시키고 다양한 방법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마치 영양제를 먹듯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치료이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불안의 시대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마치 내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불안을 없애는 그리고 불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비약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분들도 약을 먹지 않고도 불안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공황장애로, 사회불안장애로, 강박장애로 여러 가지 불안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약 300명 가까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한쪽 그룹에는 치료를 받게 했고 또 한 그룹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저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한 구는 고강도 운동, 즉 가볍게 조깅하는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고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12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3그룹으로 나눠서 불안장애가, 불안 증상이 얼마나 호전이 되고 그 3군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주 이후에 똑같은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불안이 좋아지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동의 강도가 높았던 경우일수록 불안이 훨씬 더 많이 호전이 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운동이 항불안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치료를 받더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약만 먹는다고 불안장애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불안하더라도 몸을 열심히 쓰고 격렬하게 씀으로써 불안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자주 할수록 치료 효과는 더 많이 나오니까요. 운동을 더 규칙적이고 더 강하게 더 자주 하실수록 불안장애는 더 손쉽게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정신과 환자분에게
요즘은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고 또 요즘은 ADHD라고 해서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께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데요. 사실 약물 외에 비약물적인 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평소에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걱정과 염려인데요. 머릿속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 하기 싫은 생각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나쁜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서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화 세거를 그리고 극단적으로 파국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기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스스로 마음속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될 거야.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난 항상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이런 사인만 있으면 나한테 항상 나쁜 일이 생겼었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마치 암시를 하듯이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부정적 자기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 자기대화가 많을수록 불안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이런 재앙화 사고를 하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또 극단적인 생각을 또 떠올리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부정적 자기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불안장애 환자들은 마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상들이나 생각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불안이 많이 완화됩니다. 즉,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화 사고로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야. 내가 상상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쁜 결과만 맨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항상 나는 부정적인 예측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항상 나쁜 결과만 내가 예측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의 사고 패턴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극단적이고 파국적이고 나쁜 결과만을 상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넓히고 다른 가능성,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법도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결코 이런 일, 항상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고 굉장히 판단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표현을 좀 더 중립적이고 온건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점을 한번 다르게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병이 걸릴 것 같아.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돼. 그럴 때 스스로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스스로 막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마치 친구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나에게, 친구라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라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강염려증이나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환자군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조그만 아파도 마치 큰 질환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약간 가슴이 좀 쪼이는데, 아, 이거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막 뭐 배가 아픈데, 아, 무슨 큰 나쁜 질환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파국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아, 선생님 혹시 모르잖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어째요?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호소를 할 때 친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걱정하지 마. 아, 건강검진도 다 받고 너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불안장애 환자들은 스스로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내가 만약에 나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줄까라고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 그럴 때 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잖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나는 철저하게 잘 관리했으니까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위안하는, 마치 내가 친구에게 위로해 주듯이 내 자신을 친구다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방법들을 익혀야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걱정을 자꾸 미뤄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당장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불안을 야기합니다. 더 증폭시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자꾸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불안을 더 증폭시켜요. 나중에 보면 별일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에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도 자꾸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잠시 기다려보겠다.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 라고 걱정을 미뤄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썼는데 무슨 이게 좀 상사에게 보고를 했을 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쩌지? 라고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잠시 놔두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자.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겠다. 라고 걱정과 불안을 잠시 미뤄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걱정하는 일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보게 되면 내 생각을 좀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걸 말로 읊조려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 걱정되는 일이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어쩌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쩌지? 자꾸 걱정이 드는데 그걸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냥 말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걱정돼. 처음에는 더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지만 계속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나? 말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좀 우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들을 종이에 적고 그리고 그것들을 꾸깃꾸깃 종이로 막 뭉쳐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걱정하는 일,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일들을 글로 적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던져버리는 상상을 해도 좋고 실제로 글로 적어서 종이를 막 구겨버려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실제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날려버린다, 불안을 날려버린다는 걸 상상으로 혹은 행위로 하다 보면 그것을 떨쳐버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지적인 불안을 어떻게 다룰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미뤄두기도 하고 글로 적어보기도 하는 것의 핵심 목표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더라도 내가 이걸 잘 다룰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불안을 잘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두고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불안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치료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하는데요. 물론 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안할 때는 내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심어줌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불안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난 불안을 잘 극복할 수 있어. 옛날에도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난 잘 헤쳐나갔잖아. 불안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나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자기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불안 장애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계속 자신의 마음의 상처, 내 약점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 내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내 안에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자라났다면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건데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약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탄하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면 오히려 불안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약점과 상처에 집착하는 건 마치 콘크리트로 벽돌을 단단하게 쌓아둔 이 벽을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뿌리들은 손으로 민다고 해서 금방 허물어지는 담장이 아닙니다. 금방 파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힘을 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아픔이 있었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키워가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치료 기법 중에 최고 가능 자기를 상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나의 가장 긍정적인 것이 극대화됐을 때 내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글로 적어보기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내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글로 옮겨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효능감도 늘어나고 정신건강도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마치 이 드가의 그림처럼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 내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된 내 모습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상상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대화, 재앙화, 파국적 사고, 부정적인 내 모습들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들을 옆으로 밀어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피 행동, 과도한 통제 행동, 이런 회피와 통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를 하면 편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그림 같은 것이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총구를 나에게 들이미면서 너 불안해하지 않으면 살려줄 거야. 총을 앞에 들이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 편하게만 먹으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럴 때 과연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 편하게 먹을 거야. 애를 쓴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안이라는 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너무 막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과도한 통제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머릿속에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과도하게 막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집착하면 할수록,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요즘처럼 건강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시대에 사는 동안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계속 손을 씻는 겁니다. 손 씻는 데만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손 씻기와 청결은 중요하지만 5분만 지나면 또 씻고, 잠시 뭐 하면 또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밀착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금을 밟으면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보도블록에 금을 밟으면 나한테 재앙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이 떨치지 않는다고 계속 그런 발자국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불안은 더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만 모든 일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아무 일도 못해요. 계속 정리정돈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문을 잠궜나? 도둑이 드는 거 아니야? 아, 화재가 생기면 어쩌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또 집으로 돌아와서 또 확인하고 잠시 일을 하다가 또 머릿속에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또 확인하고 또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통제 행동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에 취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건 등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표에 오르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하는 과정에 바닥에 놓인, 땅바닥에 놓인 돌멩이에만 신경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등산을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발 아래에 있는 돌뿌리만 치우려고, 돌멩이만 치우려고. 왜? 내가 자꾸 걸기적거리고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돌멩이를 치워야 될 것 같은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등산을 해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내 가능성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꽃피워야 하는데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발 앞에 있는 장애물, 나를 방해하는 것, 나를 위협할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 행동은 바로 이렇게 돌멩이만 치우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행동이 효율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오히려 더 증폭됩니다. 시험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많죠.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요. 긴장이 돼서 외웠던 것이 잘 써지지 않아요. 항상 너무 떨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시험 불안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훈련을 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험 볼 때마다 난 시험 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지? 그냥 몸이 아프니까 그냥 다음에 해야지 라고 미뤄두면 오히려 불안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타조가 머릿속에 땅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적인 패턴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기 타는 게 두렵다고 비행기 타지 않는 것, 심지어는 주말에 누워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 것도 회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회피 행동을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니까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운전을 해서 멀리 떠나가야 되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운전할 생각을 하니까 또 운전하는 동안 불안해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다고 회사도 가기 싫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집에서 쉬어야만 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은 불안이 심한 분들은 술로써 자기 몸을 혹은 마음을 달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역시 회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잠시 불안이 완화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나면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불안감을 느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불안이다,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안이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도 맞지만 불안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건 시험을 더 잘 보고 싶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내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안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표를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승인받고 싶은 욕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불안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걸까? 불안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진정으로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까?
그때 나에게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어린 시절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거야? 라고 속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까? 지금 이 순간, 불안을 느끼는 이 순간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행동들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야 하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와 약점, 마음의 상처, 불안을 증폭시키는 내 안에 있는 여린 마음들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자아가 불안과 융합합니다. 이런 걸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불안에만, 내 마음의 상처에만, 어린 시절의 고통, 불안을 야기하는 내 마음의 약점에만 계속 과도하게 몰입을 하게 되면 나란 사람이 불안과 융합이 되어서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안이 자아를 잠식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의 약점, 상처,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 내가 불안을 잘 못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에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좀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먼 미래의 내 모습들,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식들,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자신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 자체만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사람을 좀 더 가치지향적으로, 의미지향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 자신을 확장하게 되면 불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만 집착하면 불안이 커지고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행동하고 가치 있게 행위하면 불안은 상대적으로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불안의 뿌리로 자꾸 파고드는 건 불안을 더 키우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학창 시절에 받았던 고통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 불안의 뿌리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성장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자꾸 움직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안은 해소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해를 향해 뻗어나가야 불안은 해소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에만 자꾸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불안을 벗어나서, 내 자신을 벗어나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